샬롬. 아주 작은 습관의 힘 14번째. 나쁜 습관의 결과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하는 순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습관 계약서를 만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정확히 규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습관 계약서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다. 코미디언 마거릿 조는 매일 농담 한 구절이나 노래 한 구절을 기록했다. 그녀는 그 하루 한 곡 프로젝트를 친구와 함께 했는데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감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덜 미루고 덜 포기하게 된다. 이는 즉각적인 대가이기 때문이다. 계약을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은 자동화할 수도 있다.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토머스 프랭크는 매일 아침 5시 55분에 일어난다. 그렇게 하지 못한 날이면 그는 자동적으로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다. 지금은 6시 10분입니다. 제 시간에 못 일어났어요. 제가 게을러서죠. 알람이 제대로 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을 주시는 5분께 페이팔로 $5를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 머리를 빗고 이를 닦고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는다. 이런 습관들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뛰어난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하는 것은 잠재적 고용주들과 동료, 친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 그에 맞춰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지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파트너와 함께하거나 습관 계약서를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4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다. 나쁜 습관의 경험이 고통스럽거나 불만족스럽다면 덜 반복하게 된다. 습관 계약은 어떤 행동에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이다.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대가는 공적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어라. 습관 점수표를 활용하라. 현재 습관을 써보고 그것을 인식하라. 실행 의도를 이용하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습관 쌓기를 이용하라.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환경을 디자인하라. 좋은 습관의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2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유혹 묶기를 이용하라고 싶은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과 짝지어라. 당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에 들어가라.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라. 어려운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좋아하는 뭔가를 하라. 3번째 법칙.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마찰을 줄여라. 당신과 좋은 습관 사이에 단계들을 줄여라. 환경을 갖춰라. 좋은 습관이 더 일어나기 쉽게 환경을 준비하라. 결정적 순간을 완전히 체득하라. 거대한 영향을 가져올 작은 선택들을 강화하라. 2분 규칙을 이용하라. 2분 또는 그 이하로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습관을 축소하라. 습관을 자동화하라. 미래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술과 장치에 투자하라. 4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첫째,
강화 요인을 이용하라. 습관을 완수하면 즉시 스스로 보상하라. 두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즐겨라. 나쁜 습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라. 셋째, 습관 추적을 하라. 습관 추적을 계속하고 흐름을 깨트리지 마라. 네 번째, 2번 거르지 마라. 1번 걸렀을 때 즉시 궤도로 돌아가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첫 번째 법칙,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신호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여라. 주변 환경에서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제거하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마인드세트를 재구축하라. 나쁜 습관을 피했을 때 얻을 이득에 초점을 맞춰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마찰을 증가시켜라. 당신과 나쁜 습관 사이의 단계들을 늘려라. 이행 장치를 이용하라. 당신에게 이득이 될 습관으로 미래 선택들을 제안하라. 네 번째 법칙,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라.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아라. 누군가에게 당신의 행동을 감시해 달라고 부탁하라. 습관 계약을 하라. 나쁜 습관의 대가를 공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라.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습관에도 적성이 있다. 습관에도 적성이 있다. 마이클 펠프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로 널리 인정받고 대중적으로도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수영 종목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어떤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더 많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에 육상 선수인 히샤멜 게루주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그의 종목에서 엄청난 선수였다. 모로코 육상 선수인 그는 2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고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중거리 육상 선수로 꼽힌다. 그는 1600m, 1500m, 2000m 종목에서 오랫동안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1500m와 50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두 선수는 많은 점에서 무척이나 다르다. 먼저 한 사람은 땅에서 경기하고 한 사람은 물에서 경기한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키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엘게루주는 175.3m였고 펠프스는 193.1cm였다. 키가 약 20cm 차이가 나는데도 두 사람은 한 가지 부분이 똑같았다. 솔기 길이가 같은 바지를 입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펠프스는 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고 몸통이 무척 길어 수영에 최적화된 체형이었다. 엘게루주는 비정상적으로 긴 다리에 상체가 짧았는데 이는 장거리 달리기에 이상적인 몸매였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서로 종목을 바꿨다고 생각해보자.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의 자질이 있고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해도 마이클 펠프스가 올림픽 출전 기량을 가진 장거리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체 기량이 최고였으며 펠프스는 몸무게가 88kg이로 63kg인 엘게루주보다 25kg이 더 무거웠다. 키가 크면 무게가 더 나가는데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다른 선수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은 저주나 다름없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되기는커녕 펠프스는 시작부터 불행한 결말을 안고 뛰어야 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엘게루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선수에 꼽히지만 그 역시 수영 선수였다면 올림픽에 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1976년 이후 올림픽 남자 육상 1500m 종목에서 금메달리스트의 평균 키는 177.8cm였다.
이에 비해 올림픽 남자 수영 100m 자유형 종목 금메달 리스트의 평균 키는 193.1cm다. 수영 선수들은 키가 크고 등과 발이 길어야 물을 밀어내며 나아가기가 좋다. 아마엘 게루즈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수영장 결승전을 터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경쟁할 분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분야에 최적화된 습관이 존재한다. 우리의 태생적 성향과 능력이 어떤 습관과 일치할 때 우리는 더 수월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만족감도 커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장에 있고 엘 게루즈가 육상 트랙에 있듯이 우리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전략은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각기 다른 재능을 타고난다는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한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정불변의 유전자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썩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논의는 유전자 결정론처럼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타고난다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런 행동과 유전자의 영향에 대한 근시안적인 견해일 뿐이다. 유전자의 강점은 또한 유전자의 약점이기도 하다. 유전자는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자신에게 친화적인 환경에서는 강력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비친화적인 환경에서는 심각한 결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농구에서 덩크슛을 하고 싶다면 키가 210cm는 돼야 유리하다. 그러나 체조 동작을 해야 할 때 210cm의 키는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유전자가 우리가 놓인 환경에 적합해야 하고 타고난 재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이 바뀌면 성공을 결정짓는 자질들도 변화한다. 이 사실은 신체적 능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능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일 누군가 내게 습관과 인간 행위에 대해 질문한다면 나는 무척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뜨개질, 로켓 추진 기계발, 기타 연주 방법을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능력은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 어떤 분야든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잘 훈련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집중할 자리를 제대로 고르는 것은 정말이지 중요한 일이다. 내과 의사 커버 메이트는 이렇게 썼다. 유전자는 어떤 성향을 갖게 만들기는 하지만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성향이 맞는 분야는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열정을 깨우고 타고난 능력에 부합하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만한 곳에서 야심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다. 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어떻게 내가 잘하는 분야를 알아낼까? 내게 맞는 기회와 습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나에게 딱 맞는 습관은 따로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습관은 따로 있다. 어떤 습관에는 그 기저에 유전자가 작용하고 있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서부터 결혼이나 이혼 가능성, 약물이나 알코올, 니코틴 중독 성향에 이르기까지 유전자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위에 직면했을 때 복종하거나 반발하는 방식, 스트레스 상황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방식, 짜증을 내거나 반응하는 방식, 콘서트장 같은 곳처럼 감각적 경험을 느낄 때 매혹되거나 지루해하는 방식은 유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런던 킹스 칼리지 행동 유전학자 로버트 볼로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닌 특성이 유전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험들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단일한 요소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고유의 유전적 요소들은 함께 묶여서 우리의 특정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성격은 몇 가지 특성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상황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성격에 관해 가장 입증된 과학적 분석은 빅5로 행동을 5가지 스펙트럼으로 분리한 것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첫째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것에서 신중하고 일관된 것까지. 2. 성실성.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것에서 느긋하고 즉흥적인 것까지. 3. 외향성.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것에서 고독하고 내성적인 것까지. 흔히 외형적 또는 내향적으로 알려져 있다. 4. 친화성. 친절하고 다정한 것에서 도전적이고 무심한 것까지. 5. 신경성. 성마르고 예민한 것처럼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것까지. 이 5가지 성격들은 모두 생물학적 특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신생아 병동에 큰 음향을 틀어놓으며 어떤 아이들은 그쪽을 향해 몸을 돌리지만 어떤 아이들은 등을 돌린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하자 소음 쪽으로 몸을 돌린 아이들은 외형적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컸고 등을 돌린 아이들은 내성적으로 자라는 경향이 컸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온화하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옥시토신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회적 유대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의 감정을 증진시키고 자연적인 항우울제로 기능한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감사 메모를 쓰거나 사교 행동이들을 조직하는 것 같은 일에서 확실히 두각을 드러낸다. 신경증은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화를 잘 내고 걱정이 많다. 이 특성은 뇌 속 편도체의 과민성과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협 감지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신호들에 민감할수록 신경증적 성향이 더욱 커진다. 습관은 성격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유전자가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선호도에 따라 어떤 행동을 남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유감스러워지거나 자책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성실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면 설계된 환경에 훨씬 더 크게 기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는 습관들을 세워야 한다. 보디빌더처럼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당신이 암벽 오르기나 사이클링 또는 조정을 선호하면 이와 유사한 운동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친구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당신에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면 혹시 논픽션보다 끈적끈적한 로맨스 소설이 취향에 더 맞는다는 걸 알게 되어도 당황하지 마라. 뭐든 당신이 끌리는 것을 읽어라. 계속 해리포터만 읽고 싶을 때 나 역시 그렇게 했다.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세울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습관을 골라라. 가장 대중적인 습관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 성격 검사에 흥미가 있다면 가장 믿을 만한 테스트를 링크에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어떤 습관이든 당신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형태가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즐거워야 한다. 이것이 4번째 법칙 뒤에 있는 핵심 개념이다.
습관을 당신의 성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잘 맞는 상황을 찾고 그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주의를 돌려보자.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 자신이 잘할 만한 게임을 배우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론상 우리는 대개 어떤 것이든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들을 더 즐기기 마련이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더욱 능숙해지고 그 일을 잘 해낸다는 칭찬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실패했던 과정을 성공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더 많은 돈과 더 큰 기회라는 보상을 받음으로써 이들은 계속 힘을 낸다. 이런 보상들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훨씬 더 잘 해내도록 이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과정이 쉬워진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습관을 선택하면 인생이 힘겨워진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어떻게 선택할까? 첫 단계는 세 번째 법칙 쉽게 만들어라에서 다뤘던 것이다. 많은 경우 잘못된 습관을 선택했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습관을 골랐다는 말이다. 실행하기 쉬운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습관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 훨씬 더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도전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언제고 우리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맞게 올바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시행착오다. 물론 이 전략에도 문제가 있다. 인생이 짧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다 해볼 시간이 없다. 멋진 싱글남 모두가 데이트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악기를 다 연습해 볼 수도 없다. 다양스럽게도 이 문제를 다루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탐색 기간을 거치게 된다. 남녀 관계라면 데이트를 하고 대학에 입학했다면 교양 수업을 듣는다. 사업을 했다면 스트리트 테스트를 한다. 목표는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해보고 광범위한 아이디어들을 탐색하고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다. 이 초기 탐색 기간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이미 찾아낸 최선의 해결책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따금 실험을 한다. 적절한 균형점은 우리가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에 달려있다. 현재 승자인 상태라면 우리는 이용하고 또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패자인 상태라면 계속 탐색하고 또 탐색할 것이다. 시간의 80~90%가량을 최선의 결과를 내는 데 할애하고 남은 10~20%의 시간을 탐색하는 데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구글의 직원들은 주중 근무 시간의 80%를 공식적으로 부과된 일에 쓰고 나머지 20%는 각자가 선택한 프로젝트에 쓴다. 이런 방식은 애드워크나 지메일 같은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무엇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그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탐색할 만한 것이다. 반면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마감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최대한 좋은 해결책을 실행하고 약간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선택지를 탐색하면서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줄 만한 습관과 영역의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 질문: 무엇을 하면 재미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미있을까? 어떤 일이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그 일에 따르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과 쉽게 다룰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동안 나는 그 일을 즐기고 있는가? 어떤 일이 나는 덜 힘들다면 그곳을 향해야 할 곳이다. 질문 두 번째, 무엇이 시간 가는 걸 잊게 하는가? 몰입은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돌입하게 되는 정신적 상태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나머지 세계는 희미하게 사라져버린다. 행복감을 느낌과 동시에 최상의 성과를 내는 상태로 운동선수나 공연자들은 이를 조언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몰입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 일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감도 얻지 못한다. 질문 3.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비교가 구미에 맞을 때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 수가 무척이나 빠르게 늘어났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대학 동료 몇몇보다 구독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계속 글을 쓸 동기가 생겼다. 질문 4.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가? 잠시 그동안 배운 것을 무시하라. 사회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무시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무시하라. 그리고 내면을 향해 물어보자. 내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추측하지 말고 자기 비판을 하지도 마라. 자신을 이끄는 것, 즐거운 것을 그저 느껴라. 믿음과 자신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 일부 과정은 그저 운이다. 마이클 펠프스와 히사멜 게루주는 사회가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자질들을 타고난 극소수의 사람들이다. 게다가 각자의 재능에 걸맞은 이상적인 환경에 놓였던 행운아들이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상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만이 단지 열심히 일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기회들에 노출되는 행운을 가지고 위대한 성과를 낸다. 하지만 운에만 맡기고 싶지 않다면 어떨까? 혹시 자신이 잘할 만한 게임을 찾을 수 없다면 만들면 된다. 딜버트를 그린 스콧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최소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자신이 상위 25%가 될 수 있는 영역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렸지만 순수 예술을 하기는 힘들었다. 또 대단찮은 보통의 스탠드업 코미디언들보다 재미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웃겼다. 그림을 잘 그리는데 유머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두 가지의 조합이 내가 극히 드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더 나아지는 것만으로는 승자가 될 수 없을 때 달라짐으로써 승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기술들을 조합하면 경쟁 수준을 낮추고 두각을 드러내기가 더 쉬워진다. 규칙을 다시 씀으로써 유전적인 점 혹은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한 일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선수는 모두가 하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위대한 선수는 자신의 강점이 잘 발휘되고 단점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낸다. 대학에서 나는 스스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해부학을 조합해 나만의 생물역학 전공을 고안해냈다. 나는 최고의 물리학자들이나 주류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드러낼 만큼 영리하지 않았지만 나 자신의 게임을 만든 것이다. 좋아하는 과목 외에는 관심이 없던 내게 이것이 적합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공부하자 덜 지루했다. 무엇보다 아무도
이와 같은 조합으로 수업을 듣지는 않았기에 누가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 특화는 나쁜 유전자들의 습격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특정한 기술을 더 잘 습득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경쟁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대개 보디빌더들은 팔씨름 선수들보다 강하지만 팔씨름 대회에서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팔씨름 챔피언은 그 종목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 대부분이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범위를 많이 좁히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끓는 물은 감자를 무르게 만들지만 달걀은 단단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이 감자인지 달걀인지 결정할 수 없지만 더 단단해지는 게 나은 게임과 더 물러지게 나은 게임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할 수는 있다. 자신에게 더 친화적인 환경을 찾을 수 있다면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을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 유전자 바꿀 수 없다면 이용하라. 유전자 바꿀 수 없다면 이용하라. 유전자가 이토록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면 혹시 노력은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전자는 노력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유전자는 우리에게 무엇에 애를 써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신의 강점을 깨달으면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지 알게 된다.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도전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할수록 전략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생물학적 차이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기 고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어떤 특정한 능력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사로잡힌 나머지 노력을 거의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는데 유전자가 성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체육관에 있는 근육줄 트레이너가 유전자는 더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와 똑같은 횟수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유전자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있거나 덜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해보기 전까지는 그들의 성공이 행운 덕분이라고 말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일치하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에 노력을 쏟아라.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경쟁할 분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선택해야 그것을 쌓는 과정이 쉬워진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습관을 선택하면 삶이 고달파진다. 유전자는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유전자가 친화적인 환경에 놓이면 강력한 이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심각한 결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타고난 재능과 부합하는 행동이 습관으로 구축하기 쉽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습관들을 선택하라. 자신의 강점이 잘 발휘될 게임을 선택하라. 그런 게임을 찾을 수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라. 유전자는 노력할 필요성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전자는 노력을 명확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1955년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막 개장했을 때 한 소년이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 소년은 10살이었고 당신은 고용노동법이 느슨해던 때였다. 소년은 가까스로 여행 가이드 책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됐다. 한 권을 팔며 50센트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1년 만에 소녀는 디즈니의 매직숍에서 일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나이든 직원들에게 갖가지 마술을 배웠다. 그리고 공연 때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듯 간단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자신이 마술 공연보다는 코미디 공연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코미디언이 되기로 했다. 소녀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하며 10대 초반을 보냈다. 관객은 적고 공연은 짧았다. 5분 이상 무대 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 대부분은 술을 마시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공연에 눈길을 줄 여력이 없었다. 어느 날 밤에는 텅 빈 공연장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하기도 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는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에 했던 공연 레퍼토리들은 2분짜리거나 틈새 공연이었다. 그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공연 소재를 늘려나갔고 그 중에는 5분짜리들도 있었다. 몇 년이 지나자 10분짜리 공연도 만들었다. 19살이 되었을 때는 매주 1회에 20분짜리 공연을 했다. 때로는 공연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 3편을 읽은 적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발전했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적용하고 연습하면서 10년이 흘렀다. 그는 텔레비전 극본가 자리를 구했고 점차 TV 토크쇼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에는 투나잇 쇼와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15년을 노력한 끝에 그는 명성을 얻었다. 60일간 60개 도시를 순회 공연했으며 80일간 72개 도시를 90일간 85개 도시를 돌았다. 오하이오에서는 18,695명이 그의 공연을 보러 왔다. 뉴욕에서 열린 사흘간의 공연에서는 45,000장의 티켓이 팔렸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당대 가장 성공한 코미디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이 스티븐 마틴이다. 마틴의 이야기는 어떤 일을 오랜 기간 꾸준히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코미디는